불패의 신화 거란군은 무너지고 있었다. 바람처럼 칼이 빛났고 화살은 비처럼 쏟아졌다. 그날 귀주벌판에서 거란군은 전멸했다. 서기 993년 고려는 거란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10세기 후반 거란은 그들의 무시무시한 기마 군단을 앞세워서 아시아 대륙 전체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죠. 거란 호음인혈, 말 그대로 거란은 사람의 피를 마시기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중국인들이 얼마나 거란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악명 높았던 거란의 기마 군단을 물리치고 27년간의 전쟁에 막을 내리게 한 것이 바로 귀주 대첩이었습니다. 과연 고려가 당대 최강인 거란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역사 속의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1019년 2월 2일 거란의 10만 대군이 귀주벌판의 모습을 드러낸다. 최후의 전투, 어느 한 편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었다. 승부가 나지 않는 치열한 접전. 그러나 모든 것은 상원수 강감찬의 계획대로 가고 있었다. 깃발이 북쪽 거란군을 향해 나부꼈다. 남풍을 타고 강한 비도 적진으로 퍼붓다.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란군. 틈을 놓치지 않는 고려군의 맹렬한 기세. 화살은 바람을 타고 비에 섞여 거란군에게 퍼부어졌다. 거란군을 추격해온 김종현 부대가 도착한 것도 이때였다. 고려군의 협공이 시작되자 거란군은 달아나기 바빴고 고려군의 한맺힌 복수가 시작됐다. 패배를 모르던 무적의 기마군단은 귀주벌판에서 그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역사는 거란군 10만이 쳐들어왔지만 살아 돌아간 자는 겨우 수천에 불과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귀주대첩은 이 26년에 걸친 이 장기간의 고려 거란 전쟁을 마무리하는 했던 전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거란이 다시는 고려를 넘나오지 못할 상태가 됐고 여진이 성장해서 여진이 금나라를 세우면서 다시 중국으로 진출해서 거란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결국 거란이 고려 전쟁에서 실패했던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거란이 멸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주 대첩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역사의 줄기를 바꿔버린 엄청난 사건이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낙성대는 바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이다. 이곳에선 매년 10월 강감찬 장군의 위협을 기리는 인원제가 열린다. 위기에 처한 고려를 구해낸 명장 강감찬은 귀주 대첩으로 거란의 침략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았다. 그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개경주의에 나성을 쌓고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등 고려의 북방에 대한 경계 강화를 위해 전생애를 바친 인물이다. 경기도 광명시엔 강감찬의 후손 금천 강씨들이 모여 살고 있다. 금천은 현재 광명시와 시흥, 서울의 관악구와 금천구 등을 지칭하는 옛 이름이다. 강감찬 장군의 대를 이어 후손들이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다. 현종께서 그 승전 소식을 들으시고 영파역까지 친히 나오셔가지고 금화 팔찌를 이렇게 꽂아 주시고 그러면서 현종께서 하시는 말씀이 강장군이 아니셨으면은 우리 민족이 모두 오랑캐 옷을 입을 뻔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청종, 계미, 문과, 장원, 검교, 태사, 문하시중, 평장사. 금천 강씨의 족보엔 강감찬 장군이 문과의 장원급제하여 재상에 해당하는 태사문화시중에 오른 문신으로 기록돼 있다. 보통 우리 국민들이 강감찬 장군으로만 알고 있는데 원래는 이 양반은 재상입니다. 문관이에요. 문관으로 이 장원급제를 하신 분인데 하도 부두대첩이 유명하기 때문에 장군이라는 걸로 아주 아필이 됐기 때문에 강감찬 장군 그러는데 원래는 이 양반이 문신입니다. 35이란 늦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한 강감찬은 문곡성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문신이었고 그 진가는 전장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한마디로 삼각관계로 요약됩니다. 군소국가들이 난립하던 5대 10국 시대가 지나고 북쪽엔 거란이 또 남쪽엔 송나라로 양분되는 형국이었는데요. 이 두 강대국이 서로 마주하고 있었으니 자연스레 전운이 감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팽팽하게 세력 다툼을 벌이던 두 나라가 교전을 벌일 때 배후에서 고려가 공격해 온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거란과 송 두 나라는 고려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과연 고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중국 파림좌기 임동, 거란의 수도 상경성이 있던 곳이다.
상점의 간판들은 한때 이곳이 거란의 수도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시가지인 태조 야유라복이 상이 있다. 그는 흩어져 있던 부족들을 통합하여 이곳에 거란국을 세우고 중원의 강자로 성장한다. 한때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국을 위협하던 거란족은 지금은 자취가 없어 그 흔적을 찾기 어렵다. 상경박물관엔 당시 거란인의 모습이 남아있다. 거란인들은 많은 벽화를 남겼는데 벽화 속 거란인들의 모습은 매우 특이하다. 머리카락을 칼로 밀어버리고 일부만 남겨버린 곤발 때문이다. 이런 기묘한 외모가 중국인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북방의 초원에서 바람처럼 나타나 중국 대륙을 습격하곤 했다. 강력하고 빠른 군대 그리고 잔혹함으로 인해 거란족은 중국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다. 거란은 강력한 기마 군단을 앞세워 동북아 일대를 석권하고 중원을 넘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거란은 고려에 대해서만큼은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고려 태조 왕건은 거란이 선물로 보낸 낙타 50마리를 만부교에서 굶겨 죽임으로써 두 나라 사이 악연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전쟁을 불사한 조치, 왕건은 왜 그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했을까? 경상북도 경산시 송백리 태씨 집성촌. 이곳엔 100여 명의 태씨들이 모여 살고 있다. 이어왔으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하죠. 정말 이 말은 무슨 이들은 바로 발해 대조영의 후손들이다. 태씨는 원래 태씨의 시조는 원래 대중상 할아버지인데 그 아들 대조영의 제일 마지막 왕의 세자 왕현 할아버지께서 우리 남은 우리 지파들을 데리고 이제 고려에 귀화했는데 그때 당시 고려에서도 우리의 그 발해의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중후하게 참 받아들이고 발해를 멸망시킨 것은 바로 거란이었다. 우리 친척의 나라다. 이렇게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동종 관계도 있고 또 고려라 그런 나라와 이 계승 이식 뭐 이런 것들이 깔려가지고 거란에 돼가지고 탐탁이 아니라 적대 관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취한 것이 후진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거란을 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적대감이 아주 팽배했던 겁니다. 918년 왕건은 나라를 세우면서 국호를 고려로 정했다. 이는 옛 고구려를 계승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고려는 북진 정책을 거듭해 거란과의 충돌은 시간 문제였다. 전쟁이 발발하기 2년 전인 991년, 거란은 이곳에 몇 개의 성을 축조하고 있었다. 특히 압록강을 건너 의주 인근에 내원성을 둠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넓혀갔다. 이 지역은 유속이 느려 퇴적된 모래톱이 많아 강을 건너는 요충지였다. 그해 거란은 내원성에 군사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993년) 거란은 마침내 80만이라는 압도적 규모의 군사동원에 고려를 침입해왔다.
동경을 출발한 거란군은 봉산에 진을 치고 고려군과 첫 전투를 벌인다. 고려군은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선봉군 대장까지 포로가 되고 만다. 거란군은 엿을 몰아 안융진을 공격한다. 하지만 발해의 마지막 세자의 아들 대도수가 지휘하는 고려 수비군에 패하며 기세가 꺾였다. 양국은 추가 전투보다 단판에 들어갔다. 你们的国家是在新罗土地上起来的，고려지土地是契丹的。 무슨 소리요? 우리 고려의 말로 고려를 계승한 나라요. 당시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었던 서희는 거란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었다.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국교를 맺는 대가로 강동 6주를 획득한 것이다. 이 강동 6주 중에는 귀주가 포함돼 있었다. 고구려가 망하고 300년이 지나서야 압록강은 우리 역사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거란은 왜 제대로 전투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강동 6주를 넘겨주고 떠난 것일까? 교섭이 땅을 뺏고 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이 고려라는 나라로 하여금 이 소위 말해서 외교적으로 주종 관계를 형성해서 배후 세력의 안정만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닌. 거란의 목표는 처음부터 중원의 송을 치는 것이었다. 고려를 침입한 이유는 바로 고려와 송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있었던 것이다. 고려와 국교를 맺은 거란은 송나라와의 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다. 고량강 주변, 이곳은 거란과 송나라가 30년에 걸쳐 싸웠던 역사의 현장이다. 북경 일대를 되찾으려는 송나라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침략해온 곳이다. 辽国和北宋啊，这会儿打得非常激烈。完了，最初是北宋是整个把这个燕京啊，当时叫燕京，整个就包围了，围困好多天，可是打不进去。后来这辽国的援军到来以后，就惨败。 北宋就惨败了，皇帝啊都差点被抓住，坐驴车逃跑了。결국 거란은 송나라를 완전히 굴복시켰다. 송나라는 매년 은 10만 양, 비단 20만 피를 거란에 바치기로 약속하고 나서야 평화를 얻었다. 이것이 전연의 맹약이다. 중국 내몽고 자치구 파리무기. 이곳엔 거란의 초전성기를 구가했던 거란 황제 성종의 유적이 있다. 由于下雨等等原因吧，它又自然塌陷了。 거란의 무덤은 다른 유목민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봉분을 만들지 않는다. 성종의 능은 묘실만 해도 7개나 되는 거대한 무덤이다. 발굴 조사 후 완전히 폐쇄했지만 능의 일부가 무너져 내려 묘실이 외부로 노출됐다. 무덤 내부는 그의 명성만큼이나 크고 화려하다. 다양한 벽화로 장식돼 있는 거대한 지하 궁전이다. 他在位的时候是辽朝达到顶点、鼎盛阶段，就一个顶点时期。他在位的时候，他不单是对高丽人发动战争最剧烈的时候，同时呢，也是对中原地区
这种南北的南方民族、北方民族对抗，达到一个最终解决的地步。像澶渊之盟，1004年的澶渊之盟的缔结，就是辽圣宗在位的时候，是他的统和22年。 대제국 거란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성종. 송나라와 맹약을 맺어 남쪽이 안정되자 그는 다시 고려를 넘보기 시작했다. (1010년 11월) 거란 성종은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다. 통주에서 고려의 주력 부대 30만을 격파하고 파죽지세로 이듬해 정월 초하루 개경에 입성했다. 이미 나주로 피난한 현종이 직접 거란에 들어와 조공을 한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왕궁과 도성이 불타고 참혹한 약탈이 흔해졌다. 그러나 수많은 인지를 포로로 끌고 가던 중 이미 정복했던 성들이 연쇄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며 퇴각하는 거란군의 발목을 잡았다. 거란군은 무수한 희생을 치르고 난 후에야 압록강을 다시 건널 수 있었고 고려 현종은 끝내 친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유목민족에서 출발한 거란은 사냥과 기마에 익숙해 별도의 훈련 없이 바로 전투에 동원될 수 있는 국민 전체가 군사 집단이었습니다. 기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투에 참가할 땐 병사가 3마리의 말을 끌고 나왔는데요. 활 4개, 화살 400개, 그리고 창과 도끼 등을 개인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전투병 1인당 1명씩 배치된 타초국인데요. 이들은 별도의 보급 없이 현지 조달을 원칙으로 하는 거란군의 약탈 전문 병사였습니다. 거란의 성종은 거란 제국 최고의 황제였습니다. 그의 치세 당시 거란 제국은 세계 최강이랄 만큼 막강한 국력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친정해던 2차 전쟁에서도 고려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하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절치부심 끝에 드디어 거란 성종은 고려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격파할 비책을 숨긴 채 최후의 공격을 감행해오게 됩니다. 과연 거란의 전략은 무엇이었으며 고려는 또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1018년 고려와 거란 최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고려 왕이 친조하지 않자 다시 한번 고려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이 기획되고 있었다. 그간의 실패를 경험으로 청야전술을 펼칠 고려군의 허점을 찔러 속전속결로 개경까지 점령한 후 고려 국왕을 잡을 계획이었다. 거란은 1018년 9월 전국의 말을 증발했으며 10월엔 정식으로 고려에 선전포고를 했다. 아주 대담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고려군 성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개경으로 직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모든 보급로를 무시하고 오직 현지 조달해서 내려가겠다는 굉장히 과감하면서도 위험한 방법이죠. 이를 위해 병력 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최정예인 황제 친위군을 주축으로 10만 명을 편성했다. 그러자 고려는 강감찬을 최고사령관인 상원수에 임명하고 20만 8천여 명을 국경에 배치했다. 모두가 산성에 의지하는 청야전술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강감찬의 생각은 달랐다. 강감찬은 기병 12,000을 뽑아 흥화진성 동쪽 삼교천 주변에 매복시켰다.
이곳은 그간 내원성에 집결한 거란군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흥화진이란 공식을 완전히 깬 것이었다. 강감찬은 엉뚱한 곳에 부대를 매복시켜 놓고 있었다. 그런데 12월 10일 남하를 시작한 거란군은 흥화진을 뒤로하고 매복조가 있는 곳으로 기동했다. 강감찬은 개경 직공이란 적의 작전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거란군의 대열이 도하를 시작하자 미리 준비한 대로 소가죽으로 엮은 둑을 터뜨렸다. 뜻밖의 공격에 전율이 흐트러진 거란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매복해 있던 12,000의 기병이 벼락처럼 거란군을 덮쳤다. 거란군은 그동안의 침입에서 항상 제일 먼저 공격했던 흥화진 성마저도 공격하지 않고 바로 통과해버립니다. 그런데 고려는 오히려 이 계획을 알아채고 삽교천에서 거란군을 공격해서 거란군에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소배합의 작전은 시간과 병력을 최대한 절약해서 개경으로 직경하는 것이었는데 흥화진에서 오히려 고려군의 역습을 당해서 상당한 병력을 잃게 됨으로 해서 모든 계획이 처음부터 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전노장의 거란 사령관 소배합은 곧바로 병력을 수습해 남으로 진격했다. 강동 육주 부근에 집중돼 있는 고려의 방어군을 뚫고 개경을 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강감찬의 대응은 2개 부대 출격. 먼저 김종현이 지휘하는 만여 개의 기병을 개경으로 급파 수도 방어를 보강토록 했다. 또한 강민천 부대를 보내 거란군을 추격하며 교전을 유도, 거란군의 진격 속도를 최대한 늦추려 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고려군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만 결국 거란군은 집요한 추격을 뿌리치고 개경 부근까지 진출한다. 그러나 무혈입성했던 2차 전쟁과 달리 현종은 성문을 닫은 채 굳은 항전 의지를 보였다. 거란군은 금교역에서 섬뜩한 기습을 당하며 척후대가 전멸하자 전의를 상실하고 만다. 이 2차 침공 때만 해도 현종은 거란군이 올 때 개경을 싸우지 않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상황에서는 현종이 개경을 떠나지 않고 사수를 결심합니다. 결국 개경은 도망가지 않고 왕과 주민이 일치 단결해서 사수를 결심하고 뒤에서는 고려군이 쫓아오고 거란군의 전투력은 저하되어 있고 결국 그 과감무쌍하던 소배합도 마지막 단계에서 개경 공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경 직공이라는 거란의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강감찬은 고려의 주력 부대를 귀주로 이동시키며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공교롭게도 고려군의 맹추격에 쫓기던 거란군이 선택한 퇴로 역시 귀주였다. 현재 평안북도 구성군에 세워져 있던 귀주성. 서희의 담판을 통해 새로 쌓은 성이다. 그리고 27년 후 이곳은 고려와 거란의 오랜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 현장이 됐다. 그러나 강감찬은 성을 버리고 벌판 한가운데서 거란군을 맞이하는 전혀 새로운 전술을 선택했다. 거란군과 고려군이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강감찬의 전체적인 작전 지휘 속에서 거란군을 몰아서 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무전도 없고 통신수단도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군대가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한쪽에서 몰아오고 한쪽에서 막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한 지휘력과 어떤 군인들의 노력 그리고 강감찬의
올바른 판단력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2일 27년간이나 지속됐던 고려와 거란의 싸움을 총결산하는 한판 승부가 귀주의 벌판에서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귀주 벌판의 한가운데서 거란 황제 10만 친위군과 마주선 강감찬 장군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는 귀주 벌판을 최후의 승부처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성에 의지하지 않고 벌판을 승부처로 택했던 걸까요? 여기엔 강감찬의 빛나는 지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쫓기듯 밀려온 거란군과 마치 모든 것을 예견한 듯 귀주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고려군.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던 이 27년간의 전쟁은 이제 이 한 번의 전투에서 승패를 가리게 됩니다. 강감찬에게 남겨진 마지막 승부수.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러설 수도 물러날 데도 없는 전투. 두 나라 모두 배수진을 치고 있었다. 양군 모두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승부는 길어지고 있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바람이 바뀌어 강한 남풍이 불어오고 빗줄기가 몰아쳤다. 맞바람을 안게 된 거란군의 동요가 생겼다. 화살이 바람을 타고 비에 섞여 거란군을 향해 퍼부어졌다. 거란군을 귀주 방향으로 몰아오던 김종현의 기병부대가 나타난 것도 바로 이때였다. 거란군의 후미를 강타하자 거란군은 달아나기 급급했다. 고려사 저류엔 적의 실체가 들판에 널리고 10만 대군 중에 살아 돌아간 자는 겨우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쟁 또는 전투의 승리의 하나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천혜, 그리고 지리, 그리고 인화, 이 세 가지를 되게 꼽습니다. 귀두대첩은 바로 이 세 가지가 가장 잘 맞아 떨어진 전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강감찬과 여러 장수의 지휘하에 여러분들이 아주 그 효과적인 협공을 함으로 해서 합동작전에 크게 성공을 하고 마지막 그 여요 전쟁의 그 대단원을 확실한 대승으로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때마침 불어온 남풍은 과연 신의 축복이었을까? 공군 기상전대 출신 반기성 예비역 대령은 전쟁과 기상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전쟁에서 그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장군의 리더십이라든가 병력 수라든가 무기 체계라든가 전술 전략 보급의 유무. 근데 실제로 세계 전쟁사를 살펴보면은 이 기상 날씨가 그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준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적벽대전의 경우 제갈공명과 주유연합군이 화공 전략으로 조조의 대군을 물리친다.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바로 남동풍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엔 주로 북풍이 분다. 그렇다면 귀주대첩의 남풍은 과연 사실일까? 이것이 이제 온난화를 통과해 나가면서 실제로 강한 강수 현상이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뜻밖에도 올해 2월 13일 귀주대첩 당시와 마찬가지로 강한 남풍이 분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기압골이 북동진에 나갈 경우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한냉전선이 들어오면서 바람이 급격하게 비운하며 남풍 계열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가 오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온난전선과 한냉전선이 통과할 때 바람의 변화와 비가 동시에 내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사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람도 급변을 하고 강한 바람도 불고 또 비도 동시에 내리는 기압 배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하나의 좋은 사례인데 2006년 4월에 이제 바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독특하게 활강형 한냉전선의 경우라고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2006년 4월 19일 위성 사진을 보면 귀주대첩과 유사한 방식으로 돌풍과 거센 비가 내렸다. 활강형 한냉전선이란 상공의 전선이 지상보다 앞쪽으로 가면서 발생한다. 이때 스콜선이 만들어져 바람의 급변과 강한 강수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히려 전선보다 그 앞에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강한 경우는 돌풍도 약 20m/s 이상의 돌풍과 남풍으로 바람이 바뀌면서 강한 비가 내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초속 20m의 돌풍은 어느 정도의 세기일까? 우린 직접 바람의 세기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바람은 이쪽 정면에서 불어올 것이고요. 네. 저희가 바람 속도는 초속 5m에서 5m 단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속 5m는 머리카락과 옷깃이 가볍게 날린다. 초속 10m가 되자 신문을 읽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손에서 놓치면 바로 날아가 버린다. 초속 15m, 우산을 펴기 어려울 정도다. 초속 20m는 똑바로 서 있기조차 어려운 정도의 강풍이다. 귀주대첩 당시에 불었던 남풍의 세기는 대략 초속 20m. 천년 전 치열한 전투 상황에서 이런 강풍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던 거란군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초속 20m의 바람이란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정도의 강풍이었습니다. 이 1000년 전 귀주대첩 당시 거란군이 이 바람을 정면으로 맞았다면 활을 쏘기도 칼을 휘두르기조차 어려웠을 텐데요. 심지어 거란군은 고려군을 제대로 응시하기조차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귀주로 적을 유인해 벌판에서 승부를 펼친 강감찬 장군은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일까? 잘 아시다시피 적벽대전 같은 경우 제갈공명이 남동풍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저희들이 볼 때 뭐 남동풍 실제로 불렀겠습니까? 오랜 동안 곳에 있는 날씨를 쭉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남동풍이 불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갈공명 같은 경우 그 당시에 미꾸라지가 배를 뒤집으면서 올라오면은 한 2, 3일 내 남동풍이 분다는 그 오랜 동안의 관찰, 이거를 실제로 전쟁에 이용했다고 하거든요. 동물들의 움직임이라든가 하늘의 흐름이라든가 바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오랜 동안 관찰을 했다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군에선 국내 유일의 기상 전문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 부대는 각 작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기상 예보를 지원하는 것이 주 임무다. 전국에 기상대와 레이더를 배치하고 위성 등을 통해 기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레이더에서 나타나는 거 없고 화중 해안선 쪽으로 해서 중충과 관련돼 가지고 중충내고 분포하고 있습니다. 40나트에서 50나트 이상의 바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대들이 현재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람은 15일 전후까지에서는 상층부터 지상까지 바람은 계속 많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은 군 작전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고려돼야 할 요소입니다. 특히 현대전에서는 무기체계 발달로 인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바라는 효과 중심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 폭격을 수행하는 공군 작전을 비롯해서 지상 작전 그리고 해상 작전도 바람, 온도, 습도 등의 기상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전에 요구하는 맞춤형 기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기상 정보는 정밀 분석을 거쳐 국내 각 인트라넷에 공개하고 있다. 일기도상에서 오늘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북동기류가 지속 비행되겠습니다. 항공 작전에서 비행 지역의 기상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지상 작전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작전 가능 여부를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했는데 단위 부대, 작전 상황별로 그에 맞는 기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당시의 관측 자료라든지 예보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귀주대첩 당시에 강감찬 장군이 수성이 아닌 평지를 택해서 김하군이 주력인 거란족하고 맞승부를 하였다는 것은 아마 강감찬 장군이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겨울철에 남쪽으로 기압골이 통과하면 북서풍에서 우리나라가 남동풍으로 급격하게 전환을 한다는 것을 경험적인 토대를 통해서 아마 알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전세를 바꿔버린 귀주벌판의 남풍. 그것은 어쩌면 강감찬 장군의 마지막 승부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강감찬 장군은 갑작스런 바람의 변화와 또 비가 내리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우리 역사는 어떠한 명쾌한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방향이 바뀐 초속 20m의 바람은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거란군을 귀주로 유인한 것도 기상 변화를 미리 예측한 강감찬 장군의 치밀한 계획은 아니었을까요? 네. 거란의 성종은 이 전투 후의 지휘관이었던 소배압에게 네가 무슨 면목으로 나를 대하려 하느냐. 너의 얼굴 가죽을 벗긴 다음 죽이리라라는 그건을 할 만큼 대단히 진노했다고 합니다. 27년간이나 이어진 전쟁. 이 전쟁의 승패는 고려와 거란,
이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대거란 전쟁에서 승리한 고려로 인해 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재편된다. 거란을 제압한 고려, 이를 목격한 주변 국가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만주 지역의 천리국이 사신을 보내 고려에 귀부하기를 청하는 표를 올렸다. 연이어 탐라국이 공물을 바치고 흑수말갈의 추장이 직접 찾아왔다. 고려는 주변 소국을 거느린 제국으로 성장해갔다. 고려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송나라와도 교류하고 거란과도 교류하는 독자적인 세력이 된 것이다. 송나라를 대국으로 생각하던 고려의 태도도 달라졌다. 대등한 위치에서 발언권을 행사하려고 했다. 북송에 갈 때 와서 거란에서 뺏었던 전쟁 물자를 가지고, 또 하나는 동서여진에 있었 자기한테 귀부한 동서여진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중국 북송의 수도인 개봉에 가서 승전 파티를 거기 중국 수도에서 했던 거죠. 중국에서는 거란과 전쟁에서 고려가 이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요. 고려의 백성들은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강감찬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3층 석탑을 세웠다. 형태로 봐서 13세기경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탑엔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다. 강감찬 낙성대. 낙성대는 과연 무슨 뜻일까? 중국 사신이 이곳을 마침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달려가 봤더니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 장차 큰 인물이 되겠구나 하고 애언을 남기고 가셨다는 이야기가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떨어질 낙, 별성자를 따서 낙성대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려사를 비롯한 많은 문헌엔 강감찬 장군의 신비한 행적이 소개되고 있다. 양상은 다르지만 대체로 호랑이, 여우, 개구리 등 다양한 동물들을 신비한 힘으로 제압하는 것은 비슷하다. 그 국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 길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이제 마을로 가는 길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옆에서 이제 그 호랑이가 도승으로 변해가지고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하고 권우를 두고 그랬습니다. 써요. 여기 이제 말을 쓰는 데입니다. 여기 원복 파연대가. 강감찬 장군이 이 고개를 넘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여기에서 그 이제 그 도승하고 꼰을 띄워가지고 이기고, 그래서 그 도승을 그 없애버린 다음부터는 이 고개를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넘나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인 강릉 관노 가면극에서도 강감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칼자국과 곰보 모양의 시시딱딱이가 강감찬을 형상화한 것으로 전래되고 있다. 우선 우리가 많은 외침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역사상 우리가 대단한 승리를 거둔 장군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강감찬 장군은 우리 민족의 어떤 자긍심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외침에서 아주 혁혁한 어떤 업적을 세운 공적을 세운 장군에 대한 민중들은 무한한 어떤 애정과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보는 것이고요. 귀주대첩 이후 거란은 어떻게 됐을까? 역사에서 완전히 실종됐던 거란족이 최근 다시 알려지기 시작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마을엔 거란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마을의 사당 곳곳에 거란의 시조 야율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들이 거란의 후예라면 왜 중국 대륙 반대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도 야율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我们阿芒江先祖耶律阿保机、先宋儿等地域了权位就是经历了228年皇位。 대제국의 영광을 추억하는 이들은 지금도 대부분 족보를 간직하고 있다. 족보 속에 등장하는 그들의 시조는 거란 황족의 성인 야율이었다. 这个问题呢，用我叔叔给我讲，我公给我讲，当时我们几个去当初呢，被别人来杀，杀以后呢，我们几个当时姓以后姓吕，那个以吕叫阿芒江，是吧？当时我们几个耶律我们那个去当初呢，他不仅仅是姓蒋，有姓蒋的，有姓李的，有姓华的，有姓杨的。 为什么那么多的姓？是吧？当时就是个人就是怕举少嘛，是吧？最后我们就改成蒋，是吧？장군是26년。 거란이 멸망한 뒤 몽골의 용병이 돼 이곳까지 오게 됐다는 거란족. 그들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곳에서 살아남았다고 한다. 这里有2个字，这2个，就是用咱们盖世过来呢，就是长官或者首长这么个行业。这个是本来这契丹小字是他们契丹后裔这一伙呢是很少一部分人掌握的，那么他们为了这留下他们民族的这么一个信息而保存下来的。那时候照看我们下一代。 平平安安、顺顺利利。 한때 아시아를 호령하던 대제국 거란은 결국 이 작은 마을에서 신라 같은 민족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귀주대첩은 그렇게 많은 것을 바꿔버린 것이다. 세계 전쟁사에 길이 기록될 세기의 전쟁. 귀주대첩은 고려와 거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립니다. 전쟁이 끝난 후
고려는 몽골의 침입이 있기까지 약 200년간 평화의 시대를 구가했고 거란은 결국 국군이 쇠퇴해서 여진이 세운 금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뛰어난 지략과 통찰력을 지녔고 그래서 단 한 번의 패배도 허락치 않았던 강감찬 장군. 그는 11세기 아시아의 세력 판도를 뒤바꾸어 버린 세기의 영웅이었습니다.